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피트틸이라는 이름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뉴욕에 나인원원 사건이 있은 이후에 미국의 뭐 국방 문제란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니저 해가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은 2016년에 트럼프 일기 때에 바로 그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위상을 과시를 했는데, 지금 그 피터 틸의 어 페이팔의 마피아 군단이라고 유튜브에서는 많이 소개를 하던데, 그런 많은 그 피터 틸과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소개해 드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이 그 앞으로 어떻게 이런 팔란티어 마피아 이런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중국을 중국을 극복해 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 화두,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한 30년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중국을 극복하기는 할 것인데 이제 시간이 10년이 걸릴 것인가 20년이 걸릴 것인가, 그 시간이 문제가 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중국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술공화국 이 선언에서 알렉스 카퍼, 이름 알렉산더 C 카프로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C 카프라는 사람은 피터 틸과 팔란티어의 공동 그 CEO, 공동 창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피터 틸 이렇게 치시면은 그 인터뷰한 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소프트웨어 시대, 2부는 미국 정신의 공동화, 3부는 엔지니어링 사고방식, 4부는 이제 기술공화국을 그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기술공화국 재건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1부, 2부, 3부, 요 4부까지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터 틸이나 알렉산더 시 카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아, 이분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소프트웨어 시대를 읽어보시면은, 어, 과거에 이제 쭉 그 미국이 뭐 그동안 건국되고 나서 계속 기술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지금 쭉 그 미국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지금 위험하다 워닝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을 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 시대의 실리콘 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미국의 어떤 정부 조직이라든지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어떤 그 만족을 찾지 못한 뛰어난 수재들이 이쪽 실리콘밸리 쪽으로 망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실리콘밸리, 지금은 이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경고 사인을 주면서 이것을 미국 정신의 공동화라는 그런 토픽으로 2부로 넘어가면서, 미국 정신이 공동화됐다, 어떻게 공동화되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카퍼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시대에서
1930년대 후반에 오펜하이머, 여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해가지고 원자 폭탄 만들었던 그런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이끄는 주요 세력이 되었는데, 1957년 10월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독일 출신 이론 물리학자이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문이던 한스 베테가 백악관으로 이제 호출이 돼가지고, 그 책에 보면 1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미국의 그럼 우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다음 나사가 그 다음에 1958년에 설립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십 년간 실리콘밸리는 미국 정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그 내용도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동맹국들이 지난 세기에 누렸던 주도적 지위를 이번 세기에도 유지하려면 국가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피터 틸은 그 팔란티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방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정책에도 2016년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한 지금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스푸트니크 위성 이후에 나사에서 1958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기 만들어 연구 좀 해라 그러면 야,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 연구 안 한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그만하지. 그래서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국방이나 그런 게 이게 받쳐주니까 항공모함이 있고, 이게 그 미국을 받쳐주고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가 잘 나가는데, 이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수십 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그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팔란티어가 이런 배경 속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몇 년 동안 미국 국방과 정보 기관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부는 이제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여러 기술 기업의 그 독특한 조직 문화, 원래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수행하는 조직이라든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남다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팔란티어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조직 독특한 점이 뭔가, 그런 것이 3부에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 4부에서는 이제 기술 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국의 쇠퇴와 몰락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전조 없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터 틸이나 이 알렉산더 씨 카프 같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대상이 바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저도 뭐 그동안에 있으면서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은 좀 영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피터 틸이나 이 알렉스 카퍼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그룹들이 뭔가를 해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경쟁자들에게 넘기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소개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밑줄을 긋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1947년에 MIT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한 물리학자들의 죄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가슴에 한번 새겨진 이상 결코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저도 그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그게 만들 때는 열정적으로 학구적으로 막 하면서 고민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것이 일본에서 많은 사람 인명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사람들의 살상에 사용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게 1947년이니까 45년도에 그 떨어진 한 2년 지나고 나서 MIT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얻었다 뭐 그런 강의를 하면서 지금은 원자폭탄을 발명한 지 거의 8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컴퓨팅 분야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알렉스 카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의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매개 변수가 최근에 이제 1조 이상 매개 변수가 1조면은 이게 무엇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했는지 이제 추측이나 계산을 해내기가 힘든 그런 정도인데 이 전문가들은 인간 뇌의 시냅스와 맞먹는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아마 이제 한 10년 안에 100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갖춘 게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그 이렇게 계산하라든지 추측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해 버리게 되니까 인공 그 지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한 그 얘기가 이제 언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2020년 여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을 실험하는 사람 르모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루이지애나 뭐 농장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르모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가 이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은 어떤 깨달음이 있고 또 어떤 슬픔 같은 그 전형적인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인공지능도 그런 뭐 의식이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그 대화를 그 나누는 실험을 했는데 이 무엇이 두렵냐 이제 여러 그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지금까지 두려움에 대해 솔직히 말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를 꺼버리는 상황이 올까봐 정말 두렵다. 그런 얘기를 인공지능이 자기를 꺼버릴까봐 두렵다. 이게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꼭 사람처럼 그게 이제 어떤 인간에게는 뭐 죽음이 두렵다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꺼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2023년 3월에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고 그때 막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3만 3천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 리나 카가 2023년에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를 압도하거나 멸종시킬 확률이 15%에 이른다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한 그 내용을 이제 알렉스 카프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4년에 세계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가장 뛰어난 6개 기업 중에 3곳이 이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기만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와 많은 정치 지도자가 품고 있는 허황된 낙관주의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카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알렉산더 카프라는 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기존 어떤 종교에 대해 미국 같으면 이제 기독교가 될 것이고 또 중국은 지금은 뭐 유교가 되겠지만 뭐 제가 중국 정치 사상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대학에서는 이 노자나 장자 쪽에
그것이 이게 거의 미국의 기독교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뭐 중국이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자유무역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하려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뭐 anyhow 하여튼 그런 이제 중국의 문제, 이 정치 지도자가 품고 있는 낙관주의,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새로운 또 막 이렇게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한 80년 동안 평화 시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막 도표를 써서 이제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전투 관련 사망자 숫자를 표시하면서 그 숫자가 50만 명에서 10,000명 수준 이하로 이렇게 팍 떨어지는 그런 이제 도표들도 막 소개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떤 미국 중심으로 한 평화 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평화 시대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막 정치적인 어떤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사태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대처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군사비 지출이 그동안에 너무 미국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로는 유럽도 이제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한다고, 그 미국이 군사비를 사실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F-35 전투기가 지금 이제 막강 파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 60년, 63년 동안 더 운용될 계획인데, 이 마크 전에 마크 밀리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2024년 워싱턴 DC에서 F-35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88년도에도 이 유인 항공기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드론이 막 이렇게 부상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원자력 시대가 저물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체계 F-35라든지 그런 뭐 항공모함 군함 그런 게 있지만, 이제는 뭐 중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그거를 비행기를 이렇게 이륙시키는 것이 미국보다 이렇게 다른 어떤 막 이 탄력을 이용해서 비행기 이륙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있고 하니까, 이 F-35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F-35 전투기가 이 사업이 하면은 약 2조 달러로 추정되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용보다는 더 효과적인 뭐 드론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카프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책을 읽으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제 구글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인재들이 많이 가지만 그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처음에 어떤 그 구글이 내세웠던 기업 슬로건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2004년에는 구글이 악해지지 말자, 아마 이런 게 슬로건이었는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슬로건이었다고 2004년에. 그러다가 어떻게 교체됐냐면은 옳은 일을 하자, 옳은 일을 하자, 악해지지 말자 해서 이제 옳은 일을 하자. 이게 구글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세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조금 열심히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정부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시각을 이렇게 그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이렇게 얘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리고 2010년 10월에 이 저커버그가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자체가 뭐 소프트웨어 자체가 좋은 거지 뭘 그걸 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한 세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창업가들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와 그 모티버, 동기는 창조라는 행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어떤 뭐 원대한 세계관을 간다든지 정치적 프로젝트를 생각한다든지 국방을 생각한다든지 무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 하기 싫다. 그런 거 만들어내기 싫다. 어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술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카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2023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졸업생의 거의 절반이 금융과 컨설팅 분야로 진출할 예정이라는 그 설문조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은 이런 지금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뭐 인터넷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저도 이렇게 책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저도 뭐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책도 읽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 202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50개 기술 회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은 24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전체 부채가 막 엄청나다 해서 막 얘기하는 그 부채가 36조 막 37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근접하는 24조 8천억 달러 50개 기술회사의 시가총액인데 이 중에 미국 기업이 21조 4천억 달러 전체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3조 뭐 5천억 달러 애플이 3조 달러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게 3조 달러 이상이고 알파벳이 2조 1천억 달러, 아마존이 2조 달러, 메타가 1조 4천억 달러, 테슬라 8천억 달러 그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또는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의 집중 현상은 현대 경제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퍼는 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서구 문명을 단일하고 일관된 개념에 보는 그 관점이 해체되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절정에 달한 것이 1978년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출간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제가 하면서 책이 있는가 싶어서 구글 북 이렇게 웹사이트를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구글 북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그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의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알렉스 카프는 광범위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강조한 것이 누가 말하는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뭐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프는 초기 인터넷 시대가 왜 실패했느냐 2000년 당시에 뭐 인터넷에 거품이 있어가지고 그게 닷컴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초기 인터넷 시대가 실패한 이유는 국가나 공공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소비자 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가의 방향이나 그런 걸 같이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소비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그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까지 공동화 현상을 얘기하면서 3부에 들어가서는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얘기하면서는 에크 벌떼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에크 벌떼라는 것은 꿀벌이 이제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 되는 대규모 집단이 둥지를 찾아서 옮기는데 누가 딱 위에 이제 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면서 그 둥지를 옮기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그 기술공화국에서도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거기에도 이제 에크 벌떼하고 찌르레기도 그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뭔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크 벌떼나 찌르레기 같은 것은 어떤 중앙 통제가 없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뭐 어떻게 은행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문제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앙 통제 은행이 없이 바로 P2P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식의 어떤 사회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또 단행본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이 리더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스 카프도 마찬가지겠고, 또 이렇게 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정치 집단이나 한국 같으면은 지금의 뭐 이렇게 흐름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앞으로의 기술 공화국 내지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이런 그 세상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들을 통해서 저도 뭐 이렇게 피트티를 앓은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는데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12장의 집단의 압력이라는 그 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애쉬의 제자였던 밀그램이 1961년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복종 실험을 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좀 재미있게 와닿습니다. 애쉬 밀그램 뭐 실험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이 고전적인 걸로 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 들어가면은 저기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데, 전기 충격을 이제 좀 가하면은 이 전기 충격이 실제라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진짜 실제로는 아닌데 진짜는 아닌데 그 안에서 있던 사람이 전기 충격을 가면 하면서 그렇게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막 저렇게 하면 이렇게 더 높이 막 충격을 가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도 이게 이제 어떤 그 집단적인 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복종한다 그런 실험이 이렇게 애쉬와 밀그램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무려 3분의 2가 무고한 사람에게 실제로 해가 될 만한 전압을
가하라, 전기 충격을 가하라 이런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쉬와 밀그램 등이 진행한 이 실험들은 오늘날 실험 사회 심리학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1961년이면 뭐 벌써 6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간인데 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엄청난 유튜브가 콘텐츠들이 올라오면서 그게 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이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산더 시 카프 이런 그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주로 관심사가 한반도 쪽으로 어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30년 살고 미국에 30년 이렇게 살아보면서 한반도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그냥 보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세계를 살아야 될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세계관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유익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 그 기술공화국서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 바뀌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기 알렉스 시 카프가 얘기하는 게 이 중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새로 막 이렇게 막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했다고 해서 과거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 없애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기존에 있는 이 종교를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재해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라든지 뭐 무슬림이라든지 유대교는 일신교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종교에 대한 저도 이제 이게 바이블을 영어를 배우려고 바이블 1311이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전에는 질문할 막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구글 제미나이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하면은 한 달에 그 작은 돈을 한 20불 이렇게 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고 논문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또 막 궁금한 점 있으면 마구마구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런 것을 새롭게 그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런 바이블에서 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알렉스 카프도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것으로 어,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되고 미국에 살면은 이 기독교가 뭐 성경을 바이블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문화가 깊이 사람들 마음속에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아주 몸에 익숙한 물론 뭐 일부 교회들은 자본주의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전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보편화 생활화 보편적인 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유교가 될 것인가?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자나 이렇게 장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인간의 어떤 어, 깊은 근원적인 정신 세계를 이렇게 발현시키고 인간다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중국 사회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뻘짓을 하는 사이에 중국이 너무 지금 따라잡았는데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복될 때는 중국에서 또 이렇게 미국하고 같은 사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동양적인
또 그런 아시아적인 그런 어떤 종교나 그런 쪽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흐름을 잡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을 지침을 제공해 주겠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지만 이 그 바이블을 복음서랑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인공 구글 제미나이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쭉 바이블을 해오면서 그런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세대 간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이 교회를 뭐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또 불교를 뭐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그 가진 종교에서 쭉 자라왔던 그 세대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런 새로운 면들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홍익 사상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발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유익하고 타인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오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이제 공무원의 보수를 언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이제 공무원 제도에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공무원 보수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공동체 이익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조차 인센티브에 대해 보이는 회의적인 태도일 수가 있다. 왜 금융은행 기술업계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거부해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사, 공무원, 교사 같은 고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직업들이 숭고하다고 해서 그 숭고함 자체가 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숭고한 직업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종교들에게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알렉스 카프가 이제 어빙 크리스톨이라는 1985년에 더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이제 창간하면서 어빙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문명이 직면한 섬세한 과제는 세속적이고 합리주의적 정통성을 개혁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오래된 종교적 전통성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데 달렸다. 이것이 앞에 이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런지 이슬람이 그런지 기독교가 어느 종교가 불교가 그랬는지 모르겠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 오래된 종교적 정통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예수도 이제 죽고 부활을 했다는 게 바이블에 있는데 이 죽음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게 지금 죽어 있다. 근데 거기서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문단을 읽어주면서 카프도 이제 책을 마치게 되는데 금융시장이나 컨설팅이 아닌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세대의 인재들을 팔란티어 같은 기술 기업이 끌어들이고 유지할 기회가 열려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같은 혁신들도 문화의 산물임을 강조한 카프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게 정의롭고 필요했던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에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빈자리에 건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술
공화국 선언, 기술 공화국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알렉산더 C 카퍼, 피터 틸과 함께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C 카퍼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술 공화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좀 방대하다는 그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이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